내년 4월 보궐선거 안철수가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전체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습니다. 비록 저희 4월 7일 서울시장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만 제 꿈과 각오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을 포함하는 더 큰 2번으로 만들어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개인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총력전의 서막은 단일화.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기억하시는 대로 시작부터 단일화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선이 아닌 서울시장 선거를 선택하면서부터였는데요. 시계를 잠시 돌려보겠습니다. 정권 교체는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 승리는 정권 교체를 위한 7부 능선을 넘는 것입니다. 제가 앞장서서 그 7부 능선까지 다리를 놓겠습니다. 반드시 이겨 정권 교체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양 당의 경선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제3지대 경선을 제안합니다. 안철수 대표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는 게요, 신 교수님. 네. 아직 선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예. 야권 단일화에 안철수 대표가 정말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예, 일단 수치로 제가 잠깐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안철수 금태섭 후보 단일화 이후에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가 됐었죠. 근데 그때 당시 시청률이 약 20%가량 나왔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10군데에서 중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군데에서 중계를 했는데 원래는 한 두 군데를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MC를 봐가지고 아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잠깐만요. 예. 신 교수님 그때 안철수, 오세훈 두 후보 야권 단일화 본인이 MC 모셨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제가 MC한테 10군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거와 지금 요번에 박영선 후보 대 오세훈 후보 이 두 사람의 TV 토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7%, 8% 정도 시청률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결국 시청률이라는 게 관심도인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이 선거에 좀 나름대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안철수 대표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 덕분에 사실 중도층이 상당 부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아닌가. 그건 물론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흥행적인 측면이나 실제적으로 어떤 이 이념 성향에 입각한 투표 행태를 보거나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이돈 의원님은 신 교수님의 분석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이번 선거는 LH 선거나 윤석열 선거로도 볼 수 있지만 여권으로 보면 문재인의 선거였고 조국의 선거였고 윤미향의 선거였고 추미애 선거였고 야권으로 보면은 윤석열의 선거였고 안철수의 선거였다고 봐야 됩니다. 왜 안철수가 중요하냐면 선거라는 게 기본적으로 후보, 인물, 정책, 구도 이게 결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사실 후보, 인물은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영선에 투표하고 오세훈에 투표했다고 보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정책이 있었냐? 정책은 없었죠. 부동산 갖고 약간 논쟁은 있었지만 결국 남은 정책이라는 건 생태탕하고 로퍼하고 무슨 구도 아닙니까? 유일하게 작동한 게 구도인데 구도라는 건 쉽게 말하면은 진보 세력이 있고 보수 세력이 있는데 가운데 있는 중도가 어디로 붙느냐의 싸움인데 가운데 있는 안철수 후보가 보수 세력과 손을 잡고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구도적으로 보수 세력이 유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유리한 상황에서 이번 선거를 이끌어 간 겁니다. 안철수 후보로서는 사실 굉장히 보수 세력이 패배감에 젖어 있을 때 먼저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치고 나와가지고 시장 선거에 불을 당기고 단일화 논의에 불을 당겼기 때문에 물론 막바지에 예기치 않았던 LH 사태나 윤석열 총장 사퇴
또는 그 조직의 힘에 밀려서 패배는 했지만 오세훈 후보가 그 단일화에서는 이겼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서 가장 정치적 자산을 많이 쌓은 거는 안철수 후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단일화 시작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단일화 이후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취한 행동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보수 세력과 중도 세력에 대한 지지를 늘렸다고 봅니다. 하얀 옷 입고 아무래도 본인은 뭐 기호를 쓸 수는 없지만 일부러 하얀 옷 입은 거는 백의종군한다는 뜻으로 입었을 텐데 모든 그 오세훈 후보의 그 연설회장을 다니면서 어제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유세하고 선거운동 해준 모습에 많은 그 중도 유권자들이 공감을 느꼈고 이런 것이 보수 세력, 특히 오늘 오세훈 후보에게 표를 많이 던지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논평을 이어가는 중에 속보가 또 새롭게 들어왔는데요. 지금이 6시 9분인데 조금 전 6시 투표율이 최종 집계가 된 것 같습니다. 전체 투표율은 49.5%인데요. 서울은 50%를 넘었습니다. 서울 투표율은 51.9%, 부산은 46.9입니다. 예, 또 볼까요? 예, 강남 3구가 높았고, 서초구는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57.2%로 전체 서울시 구 가운데 가장 높은 것 같고요. 예, 네 곳 빼고는 모두 50%를 넘었습니다. 지금 6시 현재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뭐 2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저희가 앞서 뉴스탑10 나오셨던 전문가들 예측대로 50%대 후반에 투표율이 나올지 이것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 실시간 투표율 알아봤고요. 저희 하던 얘기를 좀 계속하자면 사실 우여곡절 끝에 아시는 것처럼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가 야당에선 됐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그 이후에 국민의힘의 상징인 빨간 넥타이를 메고 등장했습니다. 바퀴 대보궐선거를 승리했을 때 국민의힘의 자랑스러운 안철수 목이 터지더라도 야권 단일 후보 오세훈 후보를 100번 1000번 외치겠습니다. 집권 여당이 얼마나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일방통행하는지 보셨을 겁니다. 박형준이 바꿀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안철수, 홍준표, 나경원 다 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바꾸기 위해서 전 진보 보수가 하나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까? 이승훈 변호사님, 사실 단일화 이후에 안철수 대표가 정말 오세훈 후보를 진심으로 도와줄 것이냐라는 게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끝까지 갔고 이게 중도층 영향에 표심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실은 중도층에서 많이 지지가 있었고 또 과거에는 이제 진보 쪽에 있다가 다시 중도 그리고 보수로 이렇게 이동해가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도층에서 조금 관심이 아무래도 안철수 대표에게 쏠렸었는데 이게 오세훈 후보에게 더 많이 갔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안철수 대표가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저번 대선 때도 문재인 대통령, 지금 현 대통령인데 과거 후보와 단일화 과정에서는 실은 단일화가 되고 나서 지지를 실질적으로 하진 않았거든요. 미국으로 가버렸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면서 본인의 어떤 입지를 좀 쌓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실은 안철수 대표로서 보면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당 세석이었기 때문에 실제 세석 정당에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기는 어려웠었고 그렇기 때문에 막다른 길에서 서울시장을 택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세훈 후보에 양보했지만 이렇게 최근에 열심히 선거운동을 도와주면서 다시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를 갖게 된 거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죠. 대선 후보가 없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됐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도 입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한 명도 없었는데 두 명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도 이번 선거 결과가 뭐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중도층 확장 전략이 굉장히 필요해 보이고 앞으로 자기 혁신이 또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교수님, 여기 잘 표현이 됐는데 오세훈 후보는 100만 대군을 얻은 것 같다라고 안철수 대표를 이렇게 치켜 세웠었는데
실제로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이후의 행보, 국민의힘에 정말 본인이 공언한 대로 입당을 하는 건지 아니면 윤 전 총장을 기다리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이번 선거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서울, 부산 다 석권을 하고 그럼 선거에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승리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승리의 공을 세운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승리를 했다면 그러면 선거에 기여한 그 기여도로 따지면 안철수 대표가 적지 않이 기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12월 달에 대선을 유턴해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면서 사실 전체 야권의 판을 틔웠고 단일화 과정의 컨벤션 효과와 상당히 극적인 관심을 모아서 이 지지층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고 단일화 이후에도 깨끗이 승복하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도왔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대표의 선거의 기여도, 공헌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승리 이후에, 선거 승리한다면 승리 이후에 국민의힘과 합당도 이미 예견을 좀 한 상태 아닙니까? 단일화 과정에서 두 당이 합당하겠다고 공언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합당의 시기와 절차는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의 차기 당 지도부 재편 과정과 그다음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의 과정, 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저는 안철수 대표도 국민의힘과 결국 야권이 단일화되는 과정에서 재편에 용해가 돼서 들어올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아까 이승훈 변호사 말대로 국민의힘이라는 단일한 어떤 야권 대우에서는 안철수 대표도 이제는 서울시장에서 단일화해서 졌지만 내년 대선을 위해서 또 야권 주자로서도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예. 한편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와 단일화를 했는데요. 그런데 선거 막판까지 박영선 후보는 정의당에 러브콜을 보냈지만 글쎄요, 도움은커녕 되레 비판만 받았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심상정 의원님 같은 분들이 도와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전화도 한번 드리긴 했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께서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심상정 의원 같은 분이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의힘과 기득권 정치동맹을 공고히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그 어떤 반성도 사과도 없이 지금에서야 도와달라니 이게 무슨 염치 없는 것입니다. 신일 교수님. 네. 정의당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확실히 칼같이 민주당과 선을 긋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정의당의 미래와 관련이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번 선거만 보면 꽤 민주당의 뼈아픈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정의당 입장에서부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권력을 잡는 순간 이념은 사라진다 이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다음부터는 권력 유지로 해서 이념을 명분으로 이용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의당은 바로 그런 측면을 잘 생각을 하지 않고 처음에는 민주당하고 함께 마치 이중대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보 지지층의 비판을 받는 상황까지 몰리게 됐고 두 번째 그러면은 나름대로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선거법 개정하고서 뭐 좀 해볼까 했는데 여당마저도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정의당이 상당히 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가 됐거든요. 예. 진보적 이념적 지지층도 잃고 위성정당 때문에 실속도 못 챙기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민주당하고 같이 돌아갈 수가 없겠죠. 저래도 칼같이 끊겠습니다. 이도훈 의원님. 근데 왜 이게 좀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정의당이 지금까지 역대 선거에서 득표했던 득표율이 적지 않거든요. 뭐 10% 내외라면 이번 선거에서 이 정의당과의 민주당과 정의당이 거리를 둔 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박영선 의원이 저렇게까지 하는 거는 그 2010년 선거의 기억 때문이에요. 그때 오세훈 후보하고 그다음에 한명수 후보가 붙었는데 뭐 여러 번 얘기한 것대로 여론조사 차이가 많이 났지만 결과적으로 0.6% 차이 났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진보신당의 노회찬 후보가 3.26%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노회찬 후보가 출마를 하지 않고 한명숙 후보와 단일화를 했다면은 산술적으로는 한명숙 후보가 이길 수 있는 선거였죠. 지금 그 대체로 보면은 정의당이 그 여론조사 하면은 서울에서 한 10% 안팎 정도의 그 지지를 받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한 자릿수 승부라면 굉장히 그 큰 표죠. 그렇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는 구애를 하는 건데 지난 2년 동안에 민주당이 정의당한테 해온 걸 보면은 정의당 예를 들어 참 염치가 없는 짓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그 4플러스 1을 만들어서 하고 싶은 법안 다 하고 선거법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 했지만 결국 정치적으로 배신하고 비례정당 만들어서 정의당의 의석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180석 이상 차지하고 나니까 이제 정의당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독주했기 때문에 정의당으로서는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는 데다가 이번 선거 자체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추문으로 다시 열리는 선거인데 사실은 정의당도 그 대표가 그 소속 의원 성추행 추문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그 후보를 안 내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슨 명분으로 민주당을 지지를 하겠습니까? 구조적으로 그리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선거에서 협력할 수가 없는 구도예요. 그동안에는 사실은 뭐 심상정 의원이나 노회찬 의원이 지역구에서 단일화를 하는 대신에 전체적으로 뭐 양보를 해가면서 했는데 이제 심상정 노회찬의 시대는 간 것 같고 정의당이 지역구에서도 그 후보를 내려면 이제 민주당과 정정당당하게 대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노선의 차이 때문에 지금 정의당 내 신구 세력 간의 갈등도 벌어지고 아무래도 이제는 이제 정의당도 예전에 그 구시대가 아니라 장영 의원이나 유호정 의원 같은 이런 신세대를 중심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집 뉴스탑10은 선거 기간을 쥐락펴락했던 이슈, 투표율, 그리고 LH 사태, 그리고 지금 만나본 야권과 여권의 단일화 이슈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이제 네 번째 키워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넘어갑니다.